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사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사라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전반사란 빛이 진행하다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반사하는 현상. 일단 매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로 소리하면 공기, 아니면 뭐 지진파 하면 땅처럼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개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굴절하지 않는다는 게, 원래 모든 파동은 예시로 여기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럼 물에서 이렇게 여기다 전구를 달아놔서 이렇게 빛을 막 발사하면 이 빛의 광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거든요. 물 안으로. 이거를 굴절, 그리고 빛광자를 써서 굴절광. 얘는 빛이라 해서 반사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굴절하지 않는다는 게 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구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빛이 없이 모두 다 반사광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걸 지우고요. 일단 그리고 이 밑에 임계각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임계각이라는 내용 자체는 몰라도 되는데,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굴절각이 90도라는 게, 아까 이 그림을 보면 빛이 물 속에서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럴 때 원래 여기 있는 이 선을 중심으로 이 각도를 재는데, 이 각이 90도라는 거니까 이렇게 빛이 굴절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굴절하는 빛이 없어졌으므로 이 전반사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전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전반사를 할 수 있는 이 빛의 최소한의 각도가 있거든요. 이 빛이 들어가면서 물에 반사가 되고 굴절이 동시에 되는데, 굴절을 막기 위한 각도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각도가 임계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IC라는 이 기호 자체는 모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굴절률과 임계각 이 공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딱히 모르셔도 되는데, 이 두 매질이 얼마나 굴절을 잘하는지를 갖고 굴절률이라는 것을 따지는데, 이 굴절률에 따라서 임계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매질 사이의 임계각, 이것도 둘이 같은 얘기니까 얘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입사각과 임계각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 1번 경우가, 여기 1번 경우가 이렇게 튕기는 애예요. 그런데 얘는 입사각,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 빛이 계속 굴절을 해요. 그런데 이 2번의 경우에서는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임계각과 똑같아지면서 입사각이, 그래서 굴절되는 빛이 물의 표면을 따라서 쫙 이동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빛이 굴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번 경우에서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빛이 굴절되지도 않고 완전히 전반사만 일으키겠죠. 네, 그리고 이 전반사 현상의 관찰은 나중에 실험을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굴절률이 큰 이 굴절률이라는 것 자체가 물체가 잠깐요. 굴절률, 물체가 굴절을 빛이 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굴절을 시키는 정도, 이게 물질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가 이 굴절률이 제일 작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편적으로 진공을 아예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제외하면, 그래서 이 굴절률이 큰 매질과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하는 경우와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입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뭐 수학적 공식이나 이런 걸 모르셔도 되는데, 그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각도를 계속 바꿔서 실험하면 얘는 전반사가 가능해요. 전반사 오. 하지만 얘는 각도를 암만 바꿔봤자 이 굴절이 안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전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굴절률, 이 전반사라는 이 현상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해야지,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입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굴절률이 큰 매질이 굴절률 큰 굴절률이 큰 애들이 뭐 물, 유리, 다이아 등이 있고, 얘가 작은 애들이 공기예요. 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고등학교를 가보면 공기와 물, 공기와 유리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험도 공기를 이용한 걸 보면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빛이 가는 경우에는 안 되고, 거꾸로 물에서 이렇게 공기로 오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전반사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전반사가 무엇인지 대충 이해를 하셨으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제가 방금 하나 말했는데요.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난다. 이게 기본적으로 굴절률 얘기거든요. 이게 굴절률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공기에서 제일 빠르고, 공기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물, 유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물에서 공기로 아니면 유리에서 공기로 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는 아까 이 그림을 통해서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 임계각이랑 입사각을 비교했을 때 임계각이랑 얘가 같거든요. 그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아도 되지만 일단 크다고만 쓸게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 굴절률과 임계각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 그러니까 이 공기랑 물이랑 하는 거랑 공기랑 유리랑 하는 거 둘 다 전반사는 되지만 이게 임계각의 각도 차이가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유리와 공기에서는 임계각이 42도로 나와 있고 물에서 공기는 48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데, 유리의 굴절률이 실제로 약 1.5고 물은 약 1.3 정도 되거든요.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게 공기가 1이에요.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게 차이가 더 크니까
그 유리에서 가는 게 더 그 전반사가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도를 그만큼 덜 나가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각도를 덜 기울여도 되니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덜 기울여도 이렇게 튕긴 바로 전반사가 가능해지니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전반사 현상은 뭐 아시면 좋죠.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이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러면 그 흘러나오는 물에다가 레이저를 쏴보면 이 레이저 빛이 물 줄기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있고 얘가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록색 레이저 빛이 가다가 얘한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계속 팅팅팅 튕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 줄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 빛이 프리즘에 입사한 후 되돌아온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요. 빨간색 레이저 빛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레이저 빛이 들어와요. 원래는 이렇게도 가야 되지만 얘는 이렇게 가지 않고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시 갑니다. 수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벽을 또 만나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다시 완전히 반사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정확히 직각이 딱딱 맞는다는 건데 되게 신기하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휘어진 광섬유의 끝에서 레이저 빛이 보인다. 광섬유 이거 끝나고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광섬유가 뭔지 안 다음에 다시 하고요. 그리고 수족관의 물고기가 수면에 비쳐 보인다. 수족관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물고기가 두 마리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기 물고기가 있고, 그럼 여기 흔들리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있잖아요. 또 이게 물고기를 맞고 튕겨나온 빛이 물 속에서 다시 튕기면서 저희한테 보이는 건데 이 물고기가 반사되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 전반사의 이용, 쌍안경도 이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잔망경도 쌍안경이랑 되게 비슷하고 얘네 둘이는 광섬유니까 광섬유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이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몸 안을 자르지 않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얘도 광섬유를 쓰긴 하는데 광섬유가 잘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그 빛을 간단히 말하자면 빛을 아주 얇은 플라스틱 막대 안에다가 계속 튕겨서 이 카메라에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체 내부를 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는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여기 아까 말했는데 지워졌네. 다이아도 되게 굴절률 이 자체가 높거든요. 다이아가. 그래서 빛이 예시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계속 튕기다가 어떻게 하든 나왔는데 되게 반짝반짝거려서 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커팅이라 하죠. 이 좀 잘라줘야 이렇게 되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다음 페이지를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통신과 광섬유 단원인데요. 이 광통신이 그 혹시 여기서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가 있죠? 태평양이 있잖아요. 이 태평양 사이를 근데 미국에서 야구를 여기서 생중계를 하면 저희 서울 안방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구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이 해저에 그러니까 바다 밑에 깔려 있는 광섬유를 통해서 이걸 방송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 이렇게 인공위성을 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쏴서
인공위성이 다시 저희한테 쏴주는 그런 방식을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 광섬유를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광섬유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럼 광섬유란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 그러니까 실이에요. 실인데 이 실 안에 빛이 전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핸드폰 손전등에 이 광섬유 한쪽 끝을 대고 나머지 한쪽 끝을 광섬유를 구부린 다음에 정반대편에서 쳐다보면 이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관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얇진 않네요. 얇은 관을 통해서 여기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계속 튕기고 하면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 빛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빛은 여기서 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건데 이 빛을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섬유가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건데 그 광섬유가 이건 좀 전문 용어긴 한데 광섬유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얇은 코어가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클레딩이라고 하는 것이 둘러싸고 있고 이 바로 옆에는 또 코팅과 피복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코어 얘네 둘이는 클레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딱히 뭔지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 솔직히 피복 같은 거는 광섬유 원리를 보는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랑 클레딩이 여기 나온 이유는 이 광섬유가 그 굴절과 전반사를 활용한 아주 좋은 예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굴절률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 코어 아까 제가 굴절률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빛이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전반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굴절률이 큰 게 이 코어입니다. 이 클레딩은 굴절률이 작은 것이니까 그 빛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손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클레딩 속으로 빛이 일부 새어 나가면서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전반사를 하기 때문이죠. 전반사. 아까 전반사 기억하시죠? 전반사 그 빛이 이렇게 완전히 튕겨 나오고 여기는 손실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코어의 굴절률이 큰 것을 활용해서 이 클레딩과의 그 전반사를 유도해서 빛이 이렇게 계속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단 좋은 점은 좀 이따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좋은 통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인터넷 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이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되게 초고속 기 어쩌고 인터넷 있죠. 죄송합니다. 초고속 이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얘가 도와주기 가능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그 전선 있잖아요. 그 우리 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선, 이런 구리도선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그 선을 이용하는 통신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는 빛만큼 빠르지 않아요. 근데 빛은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것 중 하나니까 통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런 초고속 어쩌고 인터넷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서 광통신 이런 정보를 빛 시진으로 전환한 다음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케이블로 전송하는 통신 방식. 뭐 여기는 딱히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송신기, 광섬유, 수신기가 나오는데 광섬유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고요. 그리고 이 송신기는 컴퓨터에서 제가 예시로 오늘은 7월 14일이다 라는 이 글자를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송하라고 해봅니다. 원래 컴퓨터가 이메일로 보내면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무선으로 저 멀리 미국까지 날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 광섬유를 사용한다면, 일단 광섬유는 전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로 바뀐 이 글자를 전기 신호 이걸 빛으로 바꿔요. 이 빛이 깜빡거리는 걸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쫙 광섬유로 통해서 미국까지 발사를 시켜요. 광섬유. 여기서 그 이 광섬유가 아무리 빛이 옆으로 안 샌다고 해도 조금씩 약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광승폭기라는 걸 달아줍니다. 증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증폭이라는 게 세기를 무엇인가의 그 강도를 더 강하게 한다, 세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은 빛을 뜻하는 거니까 빛을 더 세게 하는 기계. 그러니까 이 광섬유 중간에다가 기계를 하나 달아서 이 슬슬 약해져가는 빛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광섬유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훨씬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섬유의 끝에 다 달렸으면 이 수신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빛을 받아 먹습니다. 수신기. 빛을 받아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서 전기 신호로 다시 바꿔주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빛을 못 읽기 때문에 전기로 무조건 바꿔준 다음에 이 똑같은 글자가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광통신의 기본적 원리는 이렇게 되고요. 광통신이 되게 좋긴 하죠. 되게 빠르고. 이 광통신의 장단점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점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장거리 통신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양의 정보를 바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기껏해야 20글자 남짓의 문장을 전송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크기의 영화나 무슨 게임 파일 등을 전송할 수도 있거든요. 광통신으로. 지금 제가 게임을 그림으로 못 그려서 지금 표현을 안 한 건데 글자로 하고,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광섬유로. 그리고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 이 전자기파라는 거 자체가 서로에게 되게 참견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얘가 여기 옆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서 막 싸우면서 이렇게 신호가 살짝 달라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신호랑. 그래서 잡음과 혼선이라고 해서 이 TV 볼 때 가끔씩 지지직 걸리는 거 있잖아요. 소리 되게 듣기 싫은 거. 그런 게 약간 잡음이랑 혼선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위성에서 쏘는 이 신호들이 이 TV 이런 거 요즘 안 쓰지. TV에 닿아야 하는데 여기서 막 뭔가 이상해져서 잘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막 사람 팔이 여기 와 있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이 혼선이 일어나면. 이게 전자기파의 문제가 이런 게 있었는데, 광섬유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 코어랑 클래딩 안에 갇혀있는 빛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광섬유를 잘라서 열기 전까지는 빛이 완전하게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잡음이랑 혼선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끔씩 어떤 나라의 정부들은 사람들이 통화하거나 문자 같은 걸 보내면 그걸 꼭 읽고 싶어 해요, 정부에서. 근데 광통신은 아까처럼 빛이 광섬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광섬유를 자르지 않는 한 그 빛을 꺼내서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르는 순간 빛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도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몰래 읽는 거를. 도청이 되게 어렵죠. 근데 구리 도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 원래 저희가 쓰던 도선은 이런 신호를 다 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나는 대통령이 싫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정부에서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을 싫다라 썼군.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광통신을 쓰면 이 사람이 뭘 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죠.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거. 물론 에너지 손실이 적다 해도 이게 에너지가 슬슬 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광 증폭기를 설치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광통신은 매 100km마다 증폭기를 설치해요. 근데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구리통신은 4km마다 증폭기를 설치하니까 증폭기에 쓸 돈을 엄청 아낄 수 있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죠. 그만큼 더 범위가 넓으니까. 물론 광통신 단점이 있습니다. 광섬유가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안에 거의 유리로 코어가 되게 약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나 충격에 약해요. 그러니까 광섬유를 화가 난다고 확 책상에 내리쳤다가 깨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깨지는 것 같이 끊어지면 되게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지는 순간 여기서 완전히 잡음 이런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다 여기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본드로 다시 붙인다 해도 이제 빛이 여기서 완전 엉망이 돼버려요.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 광통신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튀어나올 거면.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아예 이 선 전체를, 그러니까 예시로 선을 여기서 연결시키고 여기서 연결시켰으면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를 잘라내서 원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구리는 얘는. 근데 그게 안 돼요. 광섬유는 이 전체를 다 빼어가지고 다시 끼워야 돼요.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좀 고장나면 골치가 아프죠. 저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주 작은 먼지나 틈이 생기면 광통신이 불가능해진다. 그게 지금 그 통신이 완전 이상해진다는 말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섬유의 예시로 이런 게 하나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빛이 여기 이렇게 닿는 순간 빛이 다 이쪽으로 다시 뒤로 튀거나 사방팔방으로 다 튀기 때문에 신호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이 광섬유에 먼지가 끼는 순간 류현진 선수의 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손이 저 화면 어디 여기 여름 끝에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여기 끝으로 날아가 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통신이 되게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건 광섬유가 비싸요. 확실히 이렇게 뭔가를 많이 만드는데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광섬유를 활용하려면 이게 좀 돈을 내야 하고 유지 관리비도 되게 많이 들겠죠? 되게 비싸니까 설치할 때. 그래도 이 광섬유의 장점은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그러니까 게임 방송이나 그런 걸 보거나 여러분이 직접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를 구리 통신으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광섬유로 하면 그런 렉 걸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광섬유가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광섬유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 전반사를 활용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